자, 둘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103페이지고요. 자, 103페이지 계약금 보겠습니다. 통상 10%가 들어갑니다. 계약금. 자, 밑에 성질이 나와요. 계약금의 기본적인 성질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됩니다. 체결했다는 증거, 그래서 증약금이라고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성질은 위약금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특약이 없다면 위약금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위약금 특약을 맺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갑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을로부터 뭐 계약금으로 뭐 한 1,000만 원 받았던 거죠. 근데 이 1,000만 원의 계약금에 대해서 갑과 을이 야 이거를 위약금으로 하자, 위약금으로 해라고 특약을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뭐 건축 허가를 못 받을 시, 허가를 못 받게 될 시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하고, 하지만 갑은 계약금 받은 거 돌려줄 필요 없다. 갑이 몰수한다. 계약금.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은 그냥 계약금 몰수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약금 성질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려갑니다. 해약금으로는 추정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2번 내려갑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의 성질은 뭐냐? 일단 요물계약에 해당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물계약이라는 거는 합의만으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별도 급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도 급부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그러죠. 요물계약 두 개를 외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요물계약이 뭐였죠? 현상광고. 현상광고 요물계약이었죠. 두 번째가 지금 보고 있는 계약금 계약 요물계약입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이 약정했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약금 지급했다고요? 지급 안 했다고요? 지금 안 하셨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 성립하지 않은 거?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매매하기로 야 부동산 매매하자라고 합의를 하셨다는 거죠. 매매하기로 갑과 을이 합의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을 뭐 한 3억짜리 계약을 했다면 통상 매수인 쪽에서는 계약금으로 10% 3천만 원을 넣는 거잖아요. 통상. 그러면 이렇게 계약금을 집어 넣는다는 거는 매매 계약을 하려고 계약금 넣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깨려고 계약금 넣는 거예요? 하려고 깨려고요. 에? 깨려고 계약금 넣는 거예요. 깨려고. 뭐를 깨려고? 요 매매 계약 깨려고. 에? 매매 계약 깨려고 계약금 넣는 거라고요. 계약금을 넣으면 매매 계약에 더불어서 계약도 성립한다. 낙성 계약이요, 요물 계약이요. 요물 계약이 만들어져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 3억에 뭐 땅을 팔기로 했는데 갑이 팔기로 했던 땅이 갑자기 폭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값이 폭락해. 그럼 을은 땅 사고 싶어요? 땅 사기 싫어요? 땅 사기 싫죠. 땅 사기 싫으면 을은 어떻게 하면 되죠?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해제.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땅값이 올라가면 갑은 야 6천 줄 테니까 꺼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다 가능한 건 계약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계약금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았군요.
매매 계약만 하고 계약금은 없었어요. 근데 땅값이 폭락해. 땅값이 젠장 이게 지금 1억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럼 을은 계약을 하고 싶어요? 계약 해제하고 싶어요? 계약 해제하고 싶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사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잖아. 얼마에 사기로? 예? 3억에 사기로 약속했잖아. 약속.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약속. 이 약속을 깨기 위해서는 갑 쪽에서 채무 불이행을 하면 깰 수 있는 거예요. 갑이 뭐를 하면요? 채무 불이행을 하면 법정 해제를 할 수 있겠죠. 법정 해제를. 법정 해제. 법정 해제 할 수 있겠죠.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하면. 근데 갑은 채무 불이행해요. 갑은 땅 넘길 준비 다 끝났어요. 예? 준비 다 끝나셨겠죠. 그럼 을은 자기 멋대로 임의로 해제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는 거죠. 계약금이 없으니까. 계약금 계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돈 안 주고 버티면 을이 채무 불이행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갑한테 법정 해제 당하시겠죠. 예? 손해배상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깔끔하게 못 빠진다고요. 계약금 없으면. 따라서 2번 단락 다시 봅니다. 계약금 안 줬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째 줄 끝에 매도인은 임의로 마음에 안 내키니까 해제해야 되겠다.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계약금 해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골 때리는 게 또 3번이죠. 매매 계약 시 계약금 또 일부가 들어갔다는 거죠. 야, 우리 약정 계약금 3천으로 약속했는데 계약금을 야 돈 없어. 돈 없어. 1,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계약금 전부 들어갔어요? 계약금 일부 들어갔어요? 계약금 일부가 들어갑니다.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일단 원칙. 계약금이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그러면 땅값이 예를 들어 폭락했거나 폭락 말고 자, 땅값이 올라갔다고 하죠. 자, 땅값이 3억에 팔기로 했던 땅값이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더니 자, 10억을 향해서 10억을 향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럼 갑 쪽에서 계약을 해제해 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금 전액이 들어왔어요? 일부만 들어왔어요? 일부만 들어왔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계약금 일부만 들어왔을 때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계약금 해제 못합니다. 원칙은. 근데 당사자가 계약금이 일부만 들어갔지만 합의해서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걸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립한 걸로 해. 그럼 일부만 들어갔지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니까 갑은 해제를 하고 싶은데 갑은 얼마 주고 해제하려고 하죠? 갑 얼마 주고 해제하려고 해요? 가장 노양심들이 1,000 주고 해제하려고. 1,000 주고. 노양심. 야 1,000 줄 테니까 이제 꺼져 이렇게 한다고. 예? 그럼 좀 양심 있는 분들은 야 2,000 줄게 꺼져. 2,000. 둘 다 틀렸다.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일부만 지급됐을 때 실제 받은 금의 기준이다. 약정 계약금 기준이다. 예?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줘야 되는 약정 계약금은 3,000만 원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3,000이 기준.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 단락이자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고 잔액은 나중에 주기로 했잖아요. 이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약정을 했다 하여도 이 매도인은 약정 계약금 2배를 주고 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정 계약금이 기준입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 내려갑니다. 4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종된 계약이다. 5번 종된 계약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물 계약입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계약금 관련된 규정들은 꼭 매매에만 적용될 필요가 없죠. 임대차에도 다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일시불로 안 주고 계약금 걸고 주는 경우 있죠.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2번 내려갑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거 이거 당사자가 합의해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계약금 해제하지 말자.
계약금 해제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합의하면 해제 못해요. 임의 규정이라서. 4번 내려갑니다. 계약금 해제와 법정 해제는 별개의 제도다. 다른 해제라는 거.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릅니다. 법정 해제하고 계약금 해제하고 다르다고요, 지금. 다르죠? 아까 합의 해제도 또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제가 총 3개 나오는 거죠, 3개. 계약금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자,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 유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금 걸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법정 해제하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5번 내려갑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하는 방법은 첫째,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 매수인 쪽에서는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죠. 근데 매도인이 2배를 주면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 둘째 줄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아요. 매수인 안 받으려고 그러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값 내려가니까 지금. 땅값 올라가니까 매수인이 안 받고 피한다는 거죠. 매도인은 2배 어떻게든 줄라 그러고. 매수인은 도망 다니죠. 그럼 공타까지 해야 된다. 공타까지 필요 없다고. 공타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행을 해야 된다고요. 제공까지만 하면 된다고요. 제공만 하면 된다. 갑은 어떻게든 해제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해제하고 싶습니다. 을은 피하고 싶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갑이 예를 들어서 약정계약금 3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3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은 갑은 을한테 어떻게든 6천을 주고 싶잖아요. 야, 빨리 가져가라 빨리. 그죠? 근데 을이 수령한다고요? 수령 안 한다고요? 아니 수령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갑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6천을 정확하게 을한테 이행까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행 뭐까지 하면 된다고요? 제공까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을이 사장님으로 계시는 그 사무실 가가지고 직원한테다가 박스에 담긴 현금 다발 갖다 주면서 을 갖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행 제공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해제되는 거예요. 을이 못 받았더라도 아직. 그죠? 그래서 을한테 문자 남기면 되는 거죠. 이 직원한테 맡겨놨다.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정도까지 하면 해제된다는 거죠. 그냥 공타까지 해야 된다고요? 공타까지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6번 내려갑니다. 이행 착수에 들어가고 나면 계약금 해제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 착수는 중도금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 중도금 들어가고 나면 계약은 이행 착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약금 해제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줄에 매도인은 이행 착수하지 않았죠. 근데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셨잖아요. 그러면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 어쨌든 계약 자체가 이행 착수로 나아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해 버려야 그거 못한다는 거죠 이제. 자, 2번 내려갑니다.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중도금 미리 지급이죠. 날짜도 되기 전에 중도금 줬다는 거예요. 그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값 내려가니까. 예? 땅값 올라가니까 매수인이 뭐를 꽂아버려요? 중도금 갖다 꽂아버린다고요. 예? 해제를 원천 봉쇄하려고. 너 계약금 해제 하지 말라면서 중도금을 갖다 꽂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급했는지 날짜 돼서 꽂았어요? 미리 꽂았어요? 미리 꽂아버렸다. 판례는 이것도 이행 착수 단계로 나아간 걸로 봤어요. 이제 계약금 해제 못해 이제. 그렇게 봐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계약금 2배 주고 해제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잠깐 죄송합니다. 에어컨 뒤에도 좀 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도 자, 이제 104페이지 오시고요. 104페이지. 자, 보시면은 왼쪽 위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행 청구 소송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3번, 4번, 5번 얘네들은 전부 다 이행 착수가 아닌 것들입니다.
이행 착수가 아닌 것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었고, 자, 지금, 자, 첫째 줄에 당사자가 관할관청에다가 지금 허가를 신청했다고 돼 있어요. 허가를 신청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설레죠. 그죠?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니까 설레잖아.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들어간 거예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행착수 아니라는 거죠. 지금 3번에 허가를 신청한 것도, 자, 4번 내려가시면은 둘째 줄에 허가를 받으셨어요. 허가 받으셔가지고 기분 좋으셨겠네요. 그죠? 계약이 유효가 됐겠네요. 근데 허가를 받은 거랑 중도금 들어간 거랑 다른 문제잖아요. 이것도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5번 같은 경우는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한테 야, 빨리 대금을 지급해 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금이 들어간 거예요. 중도금 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청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 4번, 5번의 경우는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상황. 7번 내려갑니다. 계약금 해제가 되면 그 효과로서 첫째,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거는 뭐 해제의 전부 다 공통사항이에요.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전부 다 소급해서 무효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2번 내려갑니다.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하는 경우는 원상 회복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하는 거는 중도금 전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줄 것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계약금 포기 계약 해제할 때, 계약금 해제할 때, 이때는 그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첫째, 자, 첫째, 법정 해제. 법정 해제가 가장 대표적인 해제잖아요. 법정 해제. 자, 그리고 무슨 해제 있었어요? 약정 해제. 합의로 해제. 그죠? 네, 약정 해제가 죄송합니다. 합의 해제. 자, 합의로 계약을 해서 기존의 계약을 없애는 합의 해제.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계약금 해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자, 일단 이 셋의 공통점. 자, 이 셋의 공통점. 자, 법정 해제, 합의 해제, 계약금 해제 공통점. 소급해서 무효된다. 소급효는 공통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자, 근데 이게 그 사유를 봤을 때 사유. 왜 하는 거냐 도대체, 사유. 법정 해제 왜 하는 거냐, 법정 해제. 법정 해제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 합의 해제는 왜 하는 거예요? 합의 해제는 합의가 돼서 하는 거죠. 끝내자고? 끝내자. 합의하자.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럼 계약금 해제는 왜 하는 거냐?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내키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무성해 보이니까, 자, 계약금 해제는 어떤 시가의 어떤 급격한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계약금 해제를 하게 됩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계약금 해제는요. 그냥 안 내키면, 그냥 싫어서, 그냥 안 내키고 싫어서 하는 거죠. 따라서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할 때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손해배상 청구, 법정 해제에서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 해제. 손배 청구 바로 날려버리는 거죠. 근데 합의로 좋게 끝낼 때는 손배 청구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계약금 해제 손배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려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사유가 있을 때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딴 데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원상회복 관련해서 원상회복.
받은 것들 다 돌려줘야 되는 원상 회복 의무랑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법정 해제 같은 경우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그럼 합의로 좋게 끝냈을 때는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냐? 이거는 정하면 해줘야 되고 안 정하면 안 해줘도 됩니다. 이건 합의해서 정하기 나름이란 뜻입니다. 합의 나름. 자,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나름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계약금 해제 같은 경우는 중도금 전에 끝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돌려줄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 그래서 이 원상회복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자 가산. 네? 이자를 가산해 줘야 되는 것인가? 법정 해제 같은 경우는 이자 가산해 줘야죠. 그게 원상회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합의 해제 같은 경우는 굳이 이자 가산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고요. 계약금 해제도 역시 이자 가산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중도금부터 들어간 돈이 없잖아요. 돌려줄 것도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오케이. 자, 8번 내려갑니다. 갑은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했습니다. 자, 첫째, 위약금으로 특약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2번, 위약금 약정이 되면 이때 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손해배상금이 돼요. 손해배상금이 되어서 약정했던 대로 몰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었네요. 그러면 계약금이 당연히 갑한테 귀속되거나 몰수되지 않겠죠. 위약금 특약 있었으니까요, 없었으니까요. 없었으니까. 오른쪽 갑니다. 4번 계약금. 전부 다 안 주면 계약금 계약 성립 안 되는 거라고요. 왜냐면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라서요. 요물 계약이라서요. 요물이라서.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5번입니다.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되지 않았고, 자, 이 경우는 계약금 주기로 했던 그 약속 있죠? 네, 그거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6번 내려갑니다. 갑과 을의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소멸하게 된다. 자, 7번입니다. 을이 중도금하고 잔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잖아요. 그럼 을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이때 이 해제는 당연히 계약금 해제 말하는 거다, 법정 해제 말하는 거다. 법정 해제 말하는 거죠. 지금 중도금도 들어갔고 잔금도 들어갔죠. 그런 이상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금 해제는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 있죠. 이거 채무불이행이거든요. 너 지금 채무불이행하네. 그러니까 지금 중도금이 들어가서 이 계약금 해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채무불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해제는 얼마든지 해도 돼? 법정 해제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해제랑 계약금 해제랑 다른 해제라는 거죠. 지금. 8번 보세요. 을이 계약금 지급을 했는데 이놈이 잔금을 안 주고 있네요.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죠. 지금 계약금 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을 안 주는 거 있죠? 이거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손해배상 당할 수 있죠. 9번 내려갑니다. 갑과 을이 이행 착수하기 전에 교부자 을은 계약금 포기 해제. 자, 10번 중도금 지급 전에 자,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자, 밑에 문장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 것도 좀 보겠습니다. 자, 12번에 보시면은 중도금을 갑에게 지급했다. 예, 아주 대표적인 이행 착수.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도 마찬가지고요.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금 포기 해제도 못한다. 14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 이것도 이행착수라 그랬습니다. 계약금 해제 못한다. 15번처럼 미리 지급했다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을이 잔금 준비해서 갑한테 등기소 갑시다 라고 동행을 촉구했다라고 돼 있죠. 이거 판례 이행착수로 봤습니다. 잔금 준비 다 끝났고 등기소 가입시다 라고 촉구했죠.
이행착수라는 거죠. 이행착수. 자, 17번입니다. 수표로 줬네요. 중도금을. 중도금을 수표로 줬죠. 그럼 중도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이행착수 맞다는 거예요. 수표로 줬. 더 골 때리는 판례는 이 수표가 알고 봤더니 부도난 수표였던 거예요. 그래도 이행착수 맞다 그랬어. 판사. 어쨌든 준 거 맞잖아. 이 말이죠. 자, 그리고 18번입니다. 을이 계약 당시에 중도금 주기로 했던 것 중에서 1억을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약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중도금 중에서 1억을 현금으로 줬다고요? 채권을 넘겼다고요? 채권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중도금 준 거다 안 준 거다? 이거 판사님 줬다고 봤어요. 이행착수 맞다고 봤어요. 따라서 100 주더라도 해제 못한다. 자, 19번입니다. 이행을 그냥 단순히 준비만 했다. 이거는 이행착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는 허가 신청도 안 했네요. 그죠? 골 때리는 거죠. 그죠? 허가 신청도 안 했다. 허가 신청했다.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았다. 다 이행착수예요. 이행착수 아니에요. 다 아니죠. 다 아니죠. 자, 요까지 계약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서 59번 담보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담보 책임 문제는 매매 파트에서 대단히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자, 매도인 측이 있고 갑. 자, 그다음 매수인 측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일단 매매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이 갑 쪽에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도인 쪽에서 이렇게 재산권 이전을 해 준다라는 거, 이 재산권은 뭐랑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건도 재산권이고 또 뭐도 재산권이다? 권리도 재산권이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팔아먹는 거는 물건만 팔아먹어요? 권리도 팔아먹어요? 권리도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게 유상 계약이니까 유상. 을 쪽에서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한테다가 대금을 지급해서 사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어떤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서 이 매수인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담보 책임 제도라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도는 일단 무과실 책임에 해당됩니다. 갑한테 어떤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하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령 이 매도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네가 무과실이어도 어쨌든 하자가 있는 거잖아. 그럼 책임에서 벗어나요. 그래도 책임져야 돼요. 그래도 너 책임져야지. 무과실 책임. 무거운 책임. 2번 내려갑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무과실 책임인 건 맞아요. 매도인은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자를 발생시켰든 뭐 혹은 확대시켰든 이거를 매수인이 했던 거라면은 그럼 이거는 매수인도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참작해 참작 안 해. 그건 참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 맞지만 매수인 너도 잘못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범위를 좀 참작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담보 책임은 유상 계약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 계약에도 다 준용돼야 되겠죠. 교환 계약 같은 경우도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대가를 주고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담보 책임 추궁 가능하겠습니다. 4번 내려갑니다. 담보 책임에 면책 특약을 맺었어요. 이거 일단 유효입니다.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특약 넣어도 그거 유효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고차 사러 가면은 이 나쁜 놈들이 특약 넣는 거죠. 이 나쁜 놈들아. 에? 중고차 팔면서 이 나쁜 놈. 매도인 특약을 넣는 거죠. 특약.
너 분명히 차 산 거야. 차 산 거야. 막 이렇게 막 문신해가지고, 나쁜 놈들 문신해가지고. 예? 막 문신해가지고 막 특약 넣는 거죠, 여기다가. 하자 있어도, 이 나쁜 놈아, 하자 있어도 매도인은 책임 없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책임 없다. 이렇게 특약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문신해가지고. 그럼 이 특약이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예? 유효라고요. 유효예요, 유효.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예?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이라서 특약으로 배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음껏 특약 넣는 거예요, 이렇게. 문신해가지고, 이렇게. 나 책임 안 져. 이렇게 하면서. 너 나중에 찾아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근데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만약에 매도인이 그 하자를 알면서 하자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특약을 넣었던 거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악용한 거잖아요. 완전 나쁜 놈이죠. 그럼 이건 특약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면책 특약 자체는 유효인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뒷문장입니다. 매도인이 그거를 다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던 하자였다면 넌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너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예. 제가 예전에 한창 이제 막 수업할 때 대구였거든요. 그때 한창 제가 그 중고차 때문에 제가 짜증나는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막 중고차를 막 욕을 했거든요. 네? 중고차 나쁜 놈들이라고 막 제 경험 얘기하면서 네? 그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너무 열받더라고 진짜. 막 이렇게 열심히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중고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고차 얘기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는 중고차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신 얘기도 많이 해요. 문신 얘기도. 네? 문신 나쁜 놈들. 막 문신 막 했고. 근데 그러다가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아니 그분이 문신도 하고 계시더라고 그분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신 얘기도 못 하는 거죠 이제. 아니 그 눈치 이렇게 보면서 예. 자 보겠습니다. 106페이지예요. 정말 다행인 건 그분하고 다행히 친했어요 제가. 다행히. 그래서 저를 이제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자, 2번에 자, 전부 타인 권리, 밑에 3번에 일부 타인 권리, 오른쪽 4번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용의권에 의한 제한. 6번 저당권 전세권 실행 나와 있죠. 이 5가지가 권리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하자가 첫째 권리 하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5가지가 나옵니다. 권리 하자 5가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가보시면 7번에 물건의 하자가 있죠. 그죠? 권리 하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하자도 있다. 하자가 둘로 일단 크게는 쪼개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건 하자보다는 권리 하자가 훨씬 이제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리 하자 관련해서는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4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매수인이 자,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다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그 매수인 권리 4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죠? 맞아요. 전부 타인. 전부가 타인의 권리다. 에서 이 매수인이 행사하는 해제권, 선의악의 불문. 자, 그럼 두 번째 선의악의 불문은 일부 타인 권리에서 매수인이 행사하는 대금 감액 청구, 선악 불분하고 행사 가능한 권리. 그 다음에 이제 권리하자 5번째에서 나오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당권 실행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의 계약 해제권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다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매수인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선의만 행사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권리하자가 전부 타인 권리거든요. 첫 번째 줄 매매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권리가 매도인 자기 거라고요? 남의 거라고요? 남의 거죠. 그러면 그 타인으로부터 매도인이 매수해 와가지고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돼. 그 말인 거죠. 자, 2번 내려갑니다.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매도인이 그 전부를 매수인한테다가 이전시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매수인은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악이어도 해제할 수 있죠. 전부 타인 해제는 선악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권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입니다.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배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제권 같은 경우는 선의악의 불문이지만 전부 타인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선악 불문이라는 거예요? 선의만 된다는 거예요? 선의만 된다 그 말이죠. 4번 내려갑니다.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고 이전시켜 줄 수 없을 때 둘째 줄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한테다가 배상해 줄 때 이행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행 이익이 아니라 실외 이익이라고 나온다. 실외 이익으로 만약에 지문에서 나왔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실외 이익 X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밑에 3번에 보시면 일부 타인 권리입니다. 자, 이거는 매도인이 전부를 넘겨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권리 중 일부를 넘겨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악의의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에 관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타인 권리 대금 감액 청구 선의악의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자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그리고 그 외적으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갑이 을로부터 토지 100평 매수했는데 그중 10평이 병의 소유로 밝혀졌다는 거죠. 그럼 전부 타인 권리예요? 일부 타인 권리예요? 일부 타인 권리죠. 자, 이때는 매수인 갑에게, 셋째 줄 매수인 갑에게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를 하셔도 되고 손배 청구권 함께 행사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지금 둘째 줄 끝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선의의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감액 청구해도 되고 추가적으로 뭐도 해도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제척기간. 자, 일부 타인 권리에서 선의의 매수인으로 나왔을 때는 제척기간 기본 1년으로 되어 있죠. 이거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안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5번입니다. 일부 타인에게 속했고 자, 이때 둘째 줄 중간입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역시 선이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역시 1년 내로 해제권 행사를 하셔야 된다. 자, 내려갑니다. 4번 세 번째 권리하자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여기는 모든 매수인 권리 다 선의일 때만 행사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뭐일 때만 행사 가능하다고요? 선의일 때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요. 자, 밑에 매수인 권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단락. 일부가 멸실됐을 때 선의의 매수인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수량 부족을 알았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못하는 거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를 할 수도 있다. 5번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그쵸 할 수 있다. 6번 악의의 매수인은 못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7번 내려갑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있어서의 그 매수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선의의 경우만 행사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해요? 안 날로부터 해요?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용의권에 의한 제한이. 이거는 뭔가 이 용의권자가 들어와가지고 목적 달성을 못한다면 그때 역시 매수인이 책임 물을 수 있는 제도죠. 여기도 매수인 선의일 때만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뭐일 때만요?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들어와 계세요. 그럼 임차인 때문에 내가 매수인이 부동산 사도 목적 달성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악의의 매수인이라고요? 선의의 매수인이라고요? 선의의 매수인. 목적 달성 못하니까 계약 해제 가능하다. 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 목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적물에 지금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때 선의의 매수인이 야, 전세권자 때문에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단락. 지상권자 때문에 권리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죠. 둘째 줄, 목적 달성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악의의 매수인이죠. 그럼 너는 해제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입니다. 자, 이때는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 즉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담보 책임 추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그 설정되었던 저당권이 행사, 즉 실행됐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경매가 들어왔다는 뜻이죠.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이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하고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선악불문 세 번째, 네 번째였습니다.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의 해제권 손배 청구권입니다. 자, 2번 단락입니다.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됐습니다. 경매가 들어왔죠. 자,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굳이 최고 안 해도 그냥 바로 해제를 날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3번 들어갑니다. 저당권 설정된 목적물 매수인이 출제했다는 거죠. 출제. 대위 변제했다. 자, 그러니까 갑이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갑이 소유한 이 건물을 을이 이 건물을 매수하기로 했죠. 매수하기. 건물 얼마에 파실 건데요? 건물 5억에 팔게요. 5억. 5억에 판다고요? 알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해요. 근데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보니까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살 때 대출 하나도 안 끼고 등기부에 아무것도 소유권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 잘 없죠. 대출 끼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태반.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는 갑이 이 저당권을 말소시키면서 소유권 넘기는 쪽으로 계약을 하죠. 주로 그런 형태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저당권이 뭐 한 3억짜리 저당권이에요. 그럼 을은 갑한테 5억을 줘요? 2억을 줘요? 2억 줄 거 아니에요. 2억만 주면 되죠? 2억 주겠지. 2억 갖고 가라. 2억 갖고 가라. 이렇게 하고 이 융자를 그대로 승계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융자 끼고 승계받았어. 아니면 5억을 주고 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5억을 줬어요. 그럼 약속했던 대로 이 저당권을 정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정리됐다고요? 정리 안 됐다고요? 정리 안 돼서 경매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리 안 되고 경매 들어오니까 을 황당하죠. 을은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됩니다. 경매가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면은 취득했던 소유권 상실당하겠죠. 그러면은 이 갑을 상대로 해서 네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을이 계약을 해제해 버린다는 거는 아예 계약을 다 없고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고자 할 때 해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출제를 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이 건물이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을이 여기다가 변제를 한다. 경매하지 마. 변제해버리고 저당권을 말소시켜버려요.
원래 갑이 갚기로 했던 돈인데 을이 지금 대신 갚은 상황이죠. 그럼 그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죠. 갑한테다가. 이게 이제 이 계약법에서 이거를 출제액 상환 청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출제를 했으니까 그 돈을 내놔라. 상환 청구를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지금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해제권하고 출제액 상환 청구는 둘 중에서 선택하는 둘 다 행사하는 건 말 안 되죠. 해제를 한다는 거는 그냥 싹 다 엎어버리자는 거고 출제액 상환 청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당권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둘 중에서 선택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같은 경우는 해제하고 손배 청구하든지 아니면 출제액 상환 청구하고 손배 청구하든지. 근데 이 세 가지 권리가 전부 다 이 세 가지 권리가 전부 다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싹 다 불문이에요. 여긴 선악 불문으로 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자, 밑에 자 동그라미 3번 부분이요. 목적물 매수인이 오케이 출제했고 그래가지고 그 소유권 보존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로 해서 그 출제액 상환 청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물건의 하자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먼저 하자를 판단하는 시점을 봤을 때 하자 판단 시점은 계약 성립 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갑니다. 건축 목적으로 매매되었던 토지가 관련법상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매수인이 땅을 샀던 이유는 그 땅 사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땅 샀다. 건물 지으려고. 근데 건축 허가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권리의 하자일까요? 물건의 하자일까요? 지금 땅이 문제인 거예요? 권리 취득이 문제인 거예요? 땅 문제다, 권리 취득의 문제다.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매도인 A로부터 B가 땅을 샀어요. 땅을. 땅 사요, 땅. 자, 토지 삽니다. 토지. 자, 토지를 샀죠. 나는 땅을 사가지고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야, 저 건축 허가가 안 나. 지금 어떡할 거야? 허가가 안 돼. 허가가 안 나가지고 B가 매수인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생긴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B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 생긴 거예요. 땅에 문제 생긴 거예요. 권리 하자다, 물건 하자다. 물건 하자로 봐요. 물건 하자로 봐요. 이런 걸 법률적인 제한으로 봐요.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건축 목적으로 매수했던 토지였는데 뭔가 제한이 걸려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건축을 못하게 됐어요. 목적물 하자라는 거예요. 즉 권리 하자라는 거다. 즉 물건 하자라는 거다. 물건 하자다 이 말이에요. 자, 4번 내려갑니다. 4번은 종류물을 말하는 거죠. 종류물. 종류물 같은 경우는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 해제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이 경우는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목적 달성 X.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목적 달성 못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 달성 가능할 때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금 감액 청구권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담보책임제도에서 대금을 깎아달라고 감액 청구하는 거 있죠. 감액 청구. 그거는 딱 두 파트밖에 안 나와요. 자, 대금을 깎아달라고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경우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일부 타인 권리 여기 하고 그다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여기만 규정이 있어요. 규정. 다른 데는 규정이 없다는 전부 타인 권리 없어요. 용의권 제한 없어요. 저당권 실행 없다는 거죠. 아니면 전부가 타인 건데 뭐 깎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싹 다 남의 건데. 그죠? 저당권이 실행돼서 야 경매가 들어왔는데 경매가 들어왔는데 뭘 깎자는 거지. 안 되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가맹점. 수량이 부족하니까 깎자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부가 남의 거니까 야 그만큼 깎으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건의 하자에도 감액 청구권은 없다는 거예요. 물건 하자에.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역시 종류물이 나오고 있고요. 이때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요. 하자가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걸로 달라는 거죠. 물건 하자 있으니까 새 걸로 내놔라. 그게 가능합니다. 자, 6번입니다. 매수인이 목적물 하자가 있음을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너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어. 그럼 악의의 매수인이었던 거죠. 담보 책임 추궁할 수 없어요. 물건 하자를 추궁하려면은 매수인 선이어야 되고 무과실도 갖춰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자, 이제 뒤로 한 장 넘겨서 자, 물건 하자 제척 기간 확인합니다. 제척 기간. 자, 매수인 물건 하자. 여기 지금 8번에 보시면은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하자 담보 책임은 물건 하자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하자 말하는 거? 물건 하자. 이때 매수인이 목적 달성 못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데 그 행사 기간은 6개월이에요. 6개월 내로 행사합니다. 근데 그 6개월이 제척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9번 내려갑니다.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근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채권이라서. 자, 밑에 8번 경매랑 관련된 게 좀 남았죠. 좀 쉬었다가 또 설명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